안녕하세요. 젊은 나이에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키우는데 모든 걸 바치며 살아온 50대 여자입니다. 아주 예전의 일이지만 오래도록 저에게 상처로 남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9살이 되었을 무렵 엄마가 집을 나갔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부모님 두 분 모두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 일을 하느라 늘 바빴어요. 영업직이었는데 출장도 많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전업주부로 살림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어린 저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외출을 할 때 엄마가 바르던 새빨간 루즈가 생각이 납니다. 엄마, 예쁘다. 나도 발라보면 안 돼? 이건 어린애가 바르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발라주라, 응? 엄마 화장할 때 귀찮게 하지 말랬지. 저기 가서 놀고 있어. 뭐하고 놀아? 나 심심한데. 엄마 또 어디 가? 나 집에 혼자 있기 무서운데. 엄마 가지 마. 나랑 집에 있으면 안 돼? 엄마, 제발. 엄마, 그놈의 엄마. 내 이름이 엄마도 아니고. 진짜 지겨워 죽겠어. 나갔다 올 테니까 밥 차려놓은 거 먹고 얌전히 있어. 알겠어? 어렸던 저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나? 엄마 이름은 당연히 알았지만 아이가 엄마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아버지도 엄마가 점점 가정에 소홀해진다는 것을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여보, 엄마라고 불리는 게 진절머리가 난다던 우리 엄마는 어느 날 엄마를 순애 씨라고 불러주는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갔습니다.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기에는 어린 나이였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도대체 엄마한테 나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꿈꾸는 장밋빛 미래에 방해가 되니 그냥 가지고 놀던 장난감처럼 내던져버리고 갈 수 있는 존재. 엄마한테 저는 그저 그런 정도였나 봅니다. 엄마가 집을 나간 뒤에도 아버지는 계속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혼자 지내기에 저는 너무 어렸고 아버지는 시골에 계신 친할머니에게 저를 맡겼습니다. 그전까지는 할머니를 자주 못 봤는데 엄마가 떠난 뒤에는 거의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거였지요. 불쌍한 것. 어린이가 뭔 죄가 있다고. 그래도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미라는 게 그리 매정할 수가 있는지. 무슨 침짝 마냥 어린애를 나 몰라라고 내뺄 수가 있나. 짐짝? 할머니, 내가 짐짝이야? 짐짝이 뭐야? 아니다. 미선이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는 여기로 왔어? 엄마도 아버지도 나 안 보고 싶대? 아버지는 니를 먹여 살려야 하니까 일을 해야 하니 할미한테 너를 데려온 거지. 네 아버지가 무뚝뚝하기는 해도 그리 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니를 자식이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키워야 하니까 할미한테 데려온 거다. 할머니, 근데 할머니는 입술이 왜 그래? 니한테도 이상하게 보이드나. 응, 여기 위에가 반으로 갈라져 있잖아. 왜 그래요? 할머니 입술 다쳤어? 할머니 입술은 다친 게 아니고 난 날 때부터 이 모양이었다. 그럼 할머니 입술 안 아파? 내가 호해줄까? 아니다. 괜찮아. 한 개도 안 아프다.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시던 할머니는 갑작스레 저를 키우게 되셨습니다. 입술 모양이 다른 사람과 다르기는 했지만 아프지는 않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저를 떠맡게 되었지만 할머니는 저를 정성껏 돌봐주셨어요. 시골이라 집에서 학교가 멀었는데 꼬박꼬박 아침에 제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셨죠. 도시에서 갑자기 시골로 오게 된 저는 시골 개구쟁이 아이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만 보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니 툭툭 말을 걸더라고요. 아야, 네가 원총이 할머니 손녀야? 원총이 할머니? 우리 할머니 이름 원총이 아닌데? 박경자 할머니야. 바보네 바보야. 원총이가 무슨 이름인 줄 아나 봐. 야, 너네 할머니 이름이 원총이 아닌 거 우리도 알거든. 근데 왜 원총이 할머니라고 불러? 너네 할머니 입술 이상하게 생겼지. 그런 걸 원총이라고 하는 거야. 너네 할머니는 원총이인데 너는 원총이 아니네? 조심해라. 너도 입술이 너희 할머니처럼 삐뚤빼뚤하게 갈라질라. 시골 학교 짓궂은 아이들한테서 원총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저희 할머니는 원총이로 태어났다고 하셨어요. 정식 명칭으로는 구순 9개월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냥 원총이 하고 부르는 일이 다반사였죠. 당시 아이들이 그렇게 놀릴 때 솔직히 속으로 엄청 무서워서 집에 돌아와 할머니 몰래 울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처럼 입술이 갈라질 거라고 하는 말이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몇 날 며칠 혼자 끙끙 앓다가 할머니한테 물어봤는데 할머니는 무척 화를 내면서도 속상해 하셨죠. 어느 모습 아들이 그리 못된 말을 씨부리고 다니냐? 누군지 말해봐라, 응? 몰라요, 나도. 난 걔네들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근데 할머니, 진짜예요? 나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입술이 달라지는 거야? 아니다. 이건 잘하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야. 난 날 때부터 그런 거라고 할미가 이미 말했는데. 네 그게 걱정이 돼서 이때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종일 거울만 보고 앉아 있었나? 애들이 자꾸자꾸 그렇게 말해가지고 무서워서 그랬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 미안. 다음에 그놈의 못된 머슴아들이 또 그렇게 씨부리거들랑 그냥 바닥에 있는 흙을 한 줌 뿌려버려라. 알았지? 할머니가 안심을 시켜줘서 더 이상 무섭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의 놀림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나도 할머니도 잘못한 게 없는데 못되게 구는 애들한테 그냥 당하고 있기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 무리에 맞서는 게 무서웠지만 한번 눈을 질끈 감고 온갖 소리를 질러대며 흙을 뿌려대니 애들이 도망가더라고요. 그 이후 더 이상 놀리지는 않았지만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고 더욱 할머니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적응을 잘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든 살게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집에 가는 길에 저는 흙바닥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금색의 작은 막대기가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며 제 시선을 붙잡았거든요. 그것을 주워 살펴보니 루즈였습니다. 립스틱이요. 새 것 같았는데 누군가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주위를 조심스레 둘러보니 보는 사람이 없어 냉큼 그 립스틱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녁까지 그것을 책가방 안에 꾹꾹 숨겨두었다가 설거지를 마치고 쉬고 있는 할머니한테 다가갔어요. 할머니, 할머니, 우 해봐. 왜 갑자기? 눈 감고 우 해봐요. 할머니가 눈을 감고 입술을 쭉 내밀었었거든요. 저는 비뚤어지고 갈라진 할머니의 입술에 정성껏 립스틱을 발라주었어요. 예전에 엄마가 쓰시던 것처럼 빨간색은 아니었고 영롱한 철쭉꽃 색깔의 립스틱이었습니다. 다 됐다. 할머니, 봐봐. 거울 봐봐요. 너 이게 어디서 났나? 예쁘지? 우리 할머니 입술 예쁘다. 아니, 이게 어디서 난 건데? 니 남의 것 훔친 거 아니지? 아니야, 할머니. 오다가 주웠어.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 내가 제일 먼저 본 건데? 그리고 나서 조금 기다렸는데 아무도 찾으러 안 왔단 말이에요. 할머니 입술에 예쁘게 발라주고 싶어서
그래서 가져왔어. 에휴, 이거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이 상할꼬. 그건 그렇고 이 다 늙은 할미가 이거 바르고 갈 데가 어딨다고 이런 걸 발라주나? 분칠도 잘 안 하고 다니는데. 이제부터 하면 되지. 내일부터 이거 예쁘게 입술에 바르고 다녀. 알겠지, 할머니? 돌이켜 생각해보면 화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몹시도 삐뚤빼뚤 우습게 그려놨던 것 같은데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셨어요. 어찌나 마음이 뿌듯하던지요. 내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었고 시장에서 싸게 파는 싸구려 립스틱이었는데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진짜 예쁜 립스틱을 사서 할머니한테 발라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할머니에게 맡긴 아버지는 아주 가끔 할머니 집에 왔습니다. 많은 대화를 하지는 않았고 하룻밤을 지낸 뒤 다시 일을 하러 가셨어요. 할머니가 워낙 저를 아껴주셨기에 큰 어려움은 못 느꼈지만 여전히 다시는 못 보게 된 엄마, 그리고 가끔 오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 또 언제 와요? 모르겠다. 잘 지내고 있어라. 이상하리만치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게 무척 서운했거든요. 할머니는 그 이유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 얼굴에서 엄마의 얼굴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자랄수록 더 엄마를 닮아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저를 두고 훌쩍 떠나버린 엄마. 저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큰 상처가 된 거였죠. 몇 년이 지나 시골에서 할머니와 지내는 생활에는 완벽하게 적응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가끔 집에 들렀던 아버지였는데 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아버지 얼굴을 거의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할머니에게 약간의 생활비만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가끔 손님처럼 집에 왔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별로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미선이 너 졸업하고 어떻게 지낼 거냐? 대학에를 갈 생각이야? 아니요, 할머니. 그냥 일하려고요. 아, 일을 해? 무슨 일을 하려고? 저기 버스터미널 근처에 큰 마트 있는 거 알죠, 할머니? 나 거기 마트에서 일하려고 해요. 엄청 큰 마트라서 사람을 아주 많이 뽑아요. 큰 마트가 생겼어? 네. 이따시 큰 냉장고도 가득 있고 과일, 야채 없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장을 본다고? 한 번에 다 살 수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시장에 웬만한 게 다 있는데 뭐 그런 곳까지 가서 장을 다 본다냐? 시장보다 비싸기만 하지. 먹을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전제품부터 생필품까지 없는 게 없어요. 아이고야, 생각만 해도 복작복작하겠다. 면접 보러 갈 건데 나 거기서 일하게 되면 할머니도 마트에 한번 와봐요. 그래, 우리 미선이가 일하는 곳이니까 할미가 한번 구경 가야지.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아버지는 오지를 않았고 할머니만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졸업을 한 뒤에 마트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저는 매대 정리를 하고 진열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요. 첫 월급을 받은 날 저는 마트 안에 있는 화장품 코너로 갔어요. 할머니가 바를 크림이랑 예쁜 립스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쁘게 포장을 해서 드렸는데 할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색이 참 곱다. 할미는 근데 그거 아직도 있는데. 아, 왜? 네가 예전에 주운 그 루즈 말이야. 그거 아직도 있어? 할머니, 그거 그렇게 오래 쓰는 거 아닌데. 날짜 오래되면 그것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선이가 할머니한테 준 거라 아껴 쓰느라 그랬지. 못 쓰게 되기는 왜 못 쓴다고 그려? 아직 멀쩡한데? 아니야. 그거 바르면 피부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크림 아침 저녁으로 바르고 이 립스틱 발라요, 할머니. 노인회관 갈 때
우리 미선이가 선물해준 루즈 이거 바르고 가서 자랑해야겠다. 할머니, 오해봐. 내가 발라줄게요. 아주 오래전 길에서 준 립스틱을 할머니 입술에 발라드렸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보다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여전히 갈라져 있는 입술. 정성껏 할머니 입술에 칠을 해준 뒤 거울을 보여드렸어요. 환하게 미소를 짓는 할머니는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돈을 벌게 되었으니 할머니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잘 모셔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기대보다 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일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할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고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와서 조촐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9살 때부터 저를 돌봐주신 할머니였기 때문에 너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한 동네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장례식에 오신 분들은 거의 다 동네 분들이었죠. 납골당에 할머니를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는데 머뭇거리던 아버지가 조용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뭘요? 계속 여기서 지낼 건지. 달리 갈 곳이 없어요. 할머니와 같이 쭉 이 집에서 살았는걸요. 여기서 일을 구했다고 했나? 마트에서 일해요. 그래, 알았다. 너도 이제 성인이 되었고 네 앞길 정도는 꾸려갈 수 있겠지. 여기서 지낸다고 하면 할머니 집은 그대로 둘 테니 잘 지내라. 할머니 장례식 때 아버지를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동안에도 자주 보고 지낸 게 아니어서 다른 걸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같이 지내자고 한다거나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말 같은 거요. 기대도 안 했지만 막상 마지막 인사 같은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이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대로 떠났고 저는 할머니와 살던 집에서 홀로 지내며 마트를 계속 다녔습니다. 마트의 다른 직원들과 종종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사실 거의 혼자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이 들고 다시 출근을 하고 그렇게 3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24살이 되었을 때 같은 마트에서 일하던 남자와 특별한 사이가 되었고 연애를 하게 되었죠. 당시에 저는 식품 코너에서 시식 담당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식품 코너에서 과일을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은 남자였고 무척 다정한 성격에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21살 때 할머니 돌아가시고 쭉 혼자 지낸 거야? 거의 그랬지. 많이 외로웠겠다. 9살 때부터 할머니는 내 전부였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나를 할머니가 돌보고 키워주셨거든. 이제 내가 너의 곁에 있을게. 저도 남자친구도 가진 것은 많이 없었지만 둘이 있을 때만큼은 행복했어요. 보통의 연인들처럼 연애를 했습니다. 일터에서도 함께였고 마트가 쉬는 날이면 가까운 곳에 바람을 쐬러 가기도 했고요. 남자친구는 그때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혼자 살다 보니 집에서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집에서 남자친구에게 요리도 해주고 같이 TV도 보고 출근을 했어요. 할머니가 떠난 뒤 아버지는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었거든요. 쭉 혼자 지내던 집에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게 위로가 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만난 지 1년 정도 되던 때 저는 평소와 몸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지럽고 빈혈기가 있어서 일을 무리했나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곰곰 생각을 해보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고 검사를 해보니 2줄이 뜨더라고요. 제 나이 25살이었습니다. 혼자 며칠 고민을 하다가 남자친구가 집에 온 날 조심스레 말을 했어요. 나 아기를 가진 것 같아. 뭐? 그게 정말이야? 확실해? 몸 상태도 그렇고
결과도 확인했으니까. 약국에만 갔다고? 병원에 가볼까? 병원은 왜? 아니, 그 테스트기라는 게 정확히 어떤지 모르잖아. 확인을 하러 가자는 거지? 그렇지. 뭐든 확실한 게 좋으니까. 지금 마음이 어때? 어? 마음이 어떠냐고? 놀랐겠지.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래도 나는 뱃속에 우리 아기가 있다는 게 놀랍지만 기쁘기도 했거든. 근데 오빠는 안 그런 것 같아서. 아니야. 정말 놀라서 그런 건데. 혹시 병원 가자는 말 오해한 거 아니지? 미선아, 나 너 정말 사랑해. 쭉 외롭게 혼자 지냈던 넌데 내가 너의 곁에 있어주겠다고 했잖아. 나도 우리 아기가 생겼다고 하니 당연히 기쁘지. 그래, 병원에 가자. 병원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몇 주 차인지 건강한지 그런 거 들으면 좋잖아. 당연하지. 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쉬는 날에 남자친구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역시나 임신이 맞았어요. 5주차라고 하더라고요. 까만 점 같은 게 보였는데 그게 태낭이고 태아가 안에서 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점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니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6주차가 되자 본격적으로 입덧이 시작되었고 정말 물만 마셔도 이상한 맛이 나는 것 같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기에 그런 걸 견디며 계속 마트를 다녔어요. 남자친구는 달라진 제 몸 상태를 걱정하기도 하고 안쓰러워했는데 사실 한편으로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 아기도 낳고 결혼도 하자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제 몸 상태를 걱정만 하고 앞으로의 이야기나 계획 같은 걸 말하지 않았거든요. 몇 개월이 지나니 배가 불러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마트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살이 좀 찐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더 배가 부를 거고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집에 이야기했어. 이제 처음으로 말한 거야? 시간이 좀 필요했거든. 내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잘 말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셔? 놀라셨지. 놀라셨는데 그래도 내 애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애기 엄마인 너를 만나봐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더라. 언제 뵙는 게 좋을까? 너 몸 상태 괜찮을 때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거든. 뭐 먹고 싶은 건 없냐고.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신대. 남자친구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살고 있었거든요. 미루고 미루다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아기를 가졌다는 걸 말했는데 사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어요. 막 반대를 하거나 이제 와서 책임을 못 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신중하게 잘 말을 했고 어머님께서는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주 뒤 남자친구와 같이 일을 쉬는 날에 그의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박영철이 엄마예요. 오느라 수고가 많았네. 들어와요. 미역국과 달걀 후라이, 콩나물 무침, 김치, 고등어구이, 밥상을 차려주셨고 저는 어머님께서 요리하신 정성을 생각해 최대한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네. 영철이한테 대충 들었는데 지금 혼자 지낸다고? 맞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계신데 쭉 할머니가 키워주셨다고?
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떠나셨고 아버지는 일을 해야 해서 어린 저를 돌볼 수가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살던 곳이 이 지역이고 그때부터 쭉 여기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4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혼자 지냈어요. 25이라고 했나? 네. 아이고, 어린 나이에. 한창 어리고 젊은 나이잖아. 뭐가 급하다고 그리 덜컥 애부터 가져가지고. 우리 영철이도 30이 안 됐는데 참, 철부지들이다. 철딱서니가 없는 것 같아. 요즘 애들은 다 그런가?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애부터 가진 걸 부끄러워하지를 않는 것 같아. 집에 다른 어른이 계셨다면 진작에 나랑 똑같이 말했을 거야. 근데 아기 가졌다는 거 알았을 때 저도 영철 씨도 놀랐지만 기쁜 마음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사이이고 아기 천사가 찾아온 거니까요. 엄마,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저 미선이가 우리 아기 가졌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기뻤어요. 진짜예요. 제가 책임진다고 했고요. 애들 소꿉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선택을 하기엔 이미 늦었고요. 배도 이만큼이나 불렀는데. 너 엄마한테 일부러 늦게 말한 거지?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다가 시간이 걸린 것뿐이에요. 아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말하는 걸 고민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살 거니? 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했고 아버지랑은 연락도 안 한다며. 아버지한테 말씀은 드릴 거야? 할머니 장례식 이후 정말 연락이 끊겨서요. 집안 도움도 못 받고. 우리도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가 않아. 나도 혼자 힘들게 아들 키우느라. 이놈의 자식아. 30도 안 됐는데 좀 신중하지를 않고 덜컥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님은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아빠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임신 5개월 차였고 저희는 함께 아기를 키우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도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였죠. 상의를 한 끝에 저는 할머니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시댁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 남편 돈을 합쳐도 집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어머님께서 돈을 보태주시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임산부인데 건강은 챙겨야지. 일을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 이제 배도 더 부를 텐데. 또 엄마가 안 계시다고 하니 애기 낳고도 혼자 힘들 거 아니야. 내 팔자야. 갑자기 생긴 며느리의 손주에 뒷바라지까지 하게 생겼네. 아무튼 나중에 차차 돈을 모아서 집을 얻어 나가 살더라도 지금 당장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 25살의 애가 애를 낳는 것 같은데. 집 따로 얻어도 내가 수시로 드나들 것 같은데. 그럴 바에야 그냥 같은 집에 있는 게 낫지 않겠어?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 결혼식은 거의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아기가 먼저 생겼기에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남편이나 저나 돈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신혼집 같은 거는 당장에 부담이 되었으니까요. 어머님께서 산후조리며 아기를 돌봐주신다고 해서 그저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님과 이야기가 되고 나니 남편이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가서 혼인신고를 했고 마트 일을 그만둔 뒤 할머니와 살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임신 8개월 차에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랑 같이 지내는 게 편하지는 않겠지만 또 엄마가 말을 저렇게 하지만 사실 손주기대 많이 하고 계셔. 우선 여기서 아기 키우면서 돈을 차차 모으고 집을 얻어서 나가자. 너도 아기 키우는 거 혼자 하려면 막막하지? 엄마가 그래도 경험자니까 많이 도와주실 거야. 아니야. 이렇게나 집에 선뜻 들어오라고 하시고 아기 함께 봐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지. 남편은 계속 마트에서 일을 했고
저는 어머님의 댁에서 지냈습니다. 9개월 차 만삭이 되자 정말 몸이 무거워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 댁에서 지내니 누가 되지 않으려 바지런히 움직여 청소도 하고 살림을 도왔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 걸 알았거든요. 남편과 함께 아기용품을 조금씩 사며 출산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다리 차서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진통을 오래 하며 힘든 시간이었고 아기를 낳고 기진맥진해서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던 것 같아요. 병실로 옮겨져 누워 있었는데 시어머님과 남편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어머님은 화가 난 듯 보였어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상황이었지만 어서 아기를 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기는요? 건강하게 태어났죠. 아기 언제 볼 수 있어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하필 나도 그런 걸 낳아가지고.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왜 그래? 우리 아기 괜찮은 거지? 어머님이 왜 그러시는 거야? 잘 나왔어. 나왔는데 아기 상태가 좀... 아기 상태가 어떤데? 남편은 더 말을 하지 않았고 화가 잔뜩 난 시어머님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는 아기를 품에 안게 되었는데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기의 입술이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와 같은 모양이었어요. 갈라진 입술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기는 언총이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그 입술이 익숙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한 사람, 우리 할머니를 보며 자랐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아기를 들여다보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입술 모양이 다른 사람과 달라도 제 눈에는 변함없이 소중하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있다가 퇴원을 해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산후조리원이며 비싼 돈을 주고 갈 만한 형편이 안 되었거든요. 몸조리와 아기 돌보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는 하셨는데 어머님은 저와 아기가 있는 방에 들어오지를 않으셨습니다. 물 한 잔 마시러 나갈 때도 어머님이 계신지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우는 아기를 달래며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기를 보며 안타까운 것은 입술이 갈라져 젖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거였어요. 힘이 약한지 입술 주변으로 흘러내리는 게 다반사라 잘 못 먹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왔어? 왔어? 애기 보느라 고생 많네. 여보, 우리 애기 출생신고 해야 하잖아. 병원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생각을 못했네. 뱃속에 있을 때는 햇살이라고 불렀는데 그 태명에 정이 많이 들었나 봐. 나 생각해놓은 이름이 있는데. 뭔데? 정으로 하자. 박정우. 그래. 너 좋은 대로 해. 여보는 뭐 생각해둔 이름 없어?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 아기가 원청이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어머님은 아기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고 손주로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의지할 것은 남편밖에 없었는데 속상했던 건 남편 역시도 아기한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애정이 없어 보였어요. 그뿐 아니라 어느 날부터 귀가도 자꾸 늦어지더라고요. 물어보면 마트 일이 바쁘다고 대충 둘러대든 말을 할 뿐이었고 쉬는 날에도 결근한 누구 대신 일을 해야 한다며 집을 비울 때가 많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3개월 정도 되던 어느 날, 그날따라 아기가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아직 이른 새벽 시간이었는데 남편이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것 같아 아기를 안고 조용히 나왔거든요. 거실에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기에 아기를 안고 집 밖으로 나와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해가 어스름하게 뜬 새벽, 가로등 불빛 아래 아기를 안고 있는 제 모습이 제가 생각해도 참 처연하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아기가 잠이 든 것 같았고 다시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거실에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혼전 임신으로 날 며느리로 억지로 받아들인 시어머니가 저와 아기를 매섭게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언청이를 나눴어? 네 새끼, 네가 가져가! 하며 나와 아들을 내쫓는데 20년 후 아들과 인천공항에서 시모와 남편을 마주친 순간 두 작것들 미쳐 날뛰며 발광을 했습니다. 어디서 언청이를 낳았나며 네 새끼 네가 데려가라던 시어머니. 아기용품이며 제 옷가지를 막 가방에 우겨넣고 가방을 던지며 저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고만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이 결혼은 다 무효고 다 취소야. 나는 너를 며느리로 인정한 적이 없고 저 언청이가 내 손자라고 생각한 적 없다. 진작에 해결을 했어야 했는데 멍청하게 시간만 끌다 이 지경을 만든 게 잘못이지. 그래도 애를 가졌다고 해서 애비애미도 없이 자란 너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받아준 건데 네가 얼마나 재수 없는 팔자를 타고났는지 애를 낳아도 어떻게 저런 걸 낳았냐? 더 이상 이렇게 지내는 꼴은 못 본다. 그리고 영철이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한다. 가방 다 챙겨놨으니 당장 나가라. 당신, 그게 정말이야? 어머님 말씀이 진짜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생각 없이 일을 벌인 것 같아. 더 늦기 전에 그만하자. 이대로는 나도 너도 아기까지도 불행한 것 같아.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이 내민 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우리 아기 출생신고서에 잉크는 말랐을까요? 아기가 태어난 지 정말 얼마 안 되어 일어난 일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어머님과 남편은 똘똘 뭉쳐 행동을 하더라고요. 바로 서류까지 내미는 걸 보니 둘이서 진작에 계획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아예 아기한테 신경을 안 쓰던 남편. 아기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되어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마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도 뭐도 없었지만 일을 한다며 밖으로 놔두는 것만 봐도 뻔히 상상이 되더라고요. 어머님은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모르는 체 하는 것 같았고요. 서류와 함께 내민 것은 봉투였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주변이 소란스러워지자 아기가 울기 시작했고 어머님은 가방을 현관 밖으로 가져다 놓으며 나가라고 하고 남편은 이제 서류 접수만 하면 끝이다.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거라고 또박또박 말을 하더라고요. 도장을 찍고 단돈 50만 원이 든 봉투 그리고 가방을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대로 쫓겨나듯 나가는 게 너무 억울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는 아기를 보는데 남편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집에 계속 붙어 있어봤자 모두가 불행해진다. 특히 아기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뱃속에 있던 순간부터 저에게 삶의 이유가 되어준 아기. 아무 죄도 없는데 그저 언청이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도 못 받는 아기. 그래도 제 아기였고 저한텐 아기가 가장 소중했거든요. 이 미친 인간들 정신 나간 집구석에서 계속 버티는 게 아기를 위해서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50만 원을 들고 향한 곳은 미혼모 시설이었습니다. 달리 의지할 곳이 없었거든요. 그곳에 들어가 얼마간 아기와 함께 지냈어요.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놈과 결혼을 할 때
할머니 집을 정리했거든요. 정리하고 어머님 댁으로 들어갈 때 생활비로 어머님께 매달 돈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쓰고 남은 돈이 있었어요. 미혼모 시설에서 아기를 봐주는 동안 바로 일을 구했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힘들 텐데 일하는 거 괜찮겠어요? 여기서 2년은 지낼 수 있어요. 1년 뒤에는 나가야 하지만 천천히 해도 되는데. 저 돈 벌어야 해요. 나중에 아기랑 지낼 것 때문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늦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해요. 알아보니 9순9개월 수술은 아기가 어릴 때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 수술을 받고 또 초등학생 무렵에 한 번 더 수술을 받고 어릴 때 수술을 받을수록 나중에 커서 많이 티가 안 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하루라도 빨리 아들 입술을 수술해줄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미혼모 시설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게 너무 다행이었어요. 아기를 봐줬기 때문에 낮에 일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편의점에서 일을 했고 저녁에는 식당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고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아기를 다시 품에 안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모든 아픔이 그냥 씻겨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정우야, 엄마가 우리 정우랑 시간을 못 보내서 미안해. 그치만 엄마가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 우리 정우 입술 예쁘게 만들어주려고. 엄마가 돈 열심히 모아서 우리 정우 수술시켜줄게. 미안해 우리 아기. 엄마가 많이 사랑해? 시설에서 지내며 거의 돈을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은 덕분에 그 해가 지나기 전 아들 9순9개월 1차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아기 때 했어야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했었어야 했는데 그조차도 너무 늦은 감이 있어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다행스럽게 수술은 잘 마치게 되었고 수술을 해놓고 보니 전보다 훨씬 입술 모양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한 곳의 시설에 1년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첫 번째 머물렀던 시설에서는 나와야 했습니다. 아기 돌도 미혼모 시설에 보냈거든요. 그래도 떡을 사서 시설에 있는 다른 분들과 함께 우리 아기가 수술도 잘 마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걸 축하했습니다. 아들이 만으로 2살이 되었을 때 시설을 나가게 되었고 미혼모 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에게 주는 정착 지원금을 받아 아들과 살 방을 얻었습니다. 3살밖에 안 된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는 계속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며 제 성격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누가 봐도 힘든 삶이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씩씩하게 살았거든요. 아들 때문이었죠. 원총이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일찍 수술을 시켰고 그 수술 잘 받고 잘 자라주는 아들. 오직 제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미혼모 시설에 계시던 분들한테는 지금도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발 곳 없는 저와 아기를 2팔 벌려 환영해 주었고 2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아들 수술도 시키고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는데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흐르더라고요. 아장아장 걸을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유치원에를 가고 또 유치원도 졸업해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죠. 그리고 아들이 12살이 되었을 때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듯한 생활이었지만 반드시 2차 수술을 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열심히 돈을 모았거든요. 아기 때 1차로 수술을 받았지만 그래도 보면 티가 나서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또래 아이들의 원치 않은 관심을 많이 받았고 놀림을 받고 우는 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병원에서 수술 받으면 나 이제 입술 더 예뻐져? 그럼 이번에 수술 받으면 훨씬 예뻐질 거야. 나중에 우리 정우 키도 이만큼 큰 어른이 됐을 때는 완전 더 예뻐질 거고. 엄마, 나 근데 아기 때도 수술 받았었어? 그렇지. 정우 걷기도 전에 수술 받았어. 우리 정우 얼마나 씩씩하고 용감한지 수술 얼마나 잘 됐다고.
근데 왜 나는 기억이 안 나? 너무 아기 때라 그렇지. 왜? 수술 받아서 입술 예뻐진다고 하니까 좋지 않아? 근데 병원 무서워서. 아기 때처럼 깊이 잠들었다가 일어나면 예쁘게 되어 있을 거야. 엄마, 같이 있을 거지? 그럼 엄마는 항상 정우 곁에 있지? 고마워,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들을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예약한 날짜에 병원으로 갔고 2차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2차 수술은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술 직후 입술 위에 약간의 흉터가 남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흉터가 점점 옅어지더라고요.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아기 때 원총이었다는 걸 거의 모를 정도구나 싶었어요. 아들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오던 어느 날 우리 아들이 15살이 되었을 때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선이냐? 누구세요? 애비다. 아버지? 아빠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그간 어떻게 지냈니? 괜찮다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구나. 오래전 할머니 돌아가신 이후 만난 적이 없던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몹시 망설여졌지만 어딘가 몸이 아픈 듯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목소리를 들으니 그게 정말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만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느 지방 요양병원에 계시더라고요. 아들은 처음 보는 할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죠. 요양병원에 있는 아버지에게 아들을 보여줬고 저희 아버지는 많은 걸 묻지 않았지만 제가 순탄하지 않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21살 때 생이별을 한 아버지, 40 중반이 되어서야 다시 본 아버지에게서는 예전 모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늙고 초라한 노인이 제 앞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오래도록 안 보고 지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저에게 다 물려준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록 안 보고 산 건 오래지만 내가 여기저기 떠돌아 살았지만 나한테 다른 자식은 없다. 내 핏줄은 너 하나야. 미안하다. 아주 처음에는 나한텐 네 엄마 얼굴이 보여서 그게 괴로웠는데 그 뒤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 면목이 없어서 연락도 하질 못했다. 고생이 많았지. 그래도 잘생긴 아들을 줬으니 그것도 네 복이다. 아들 잘 키우고 행복하게 지내라. 미안하다. 요양원에서 재회한 지 얼마 안 되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안 보고 산 세월이 길었고 그저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을 모으셨더라고요. 엄청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온갖 일을 하며 혼자 아들을 키우던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할머니가 잠들어 계신 곳으로 갔어요. 아버지를 할머니 곁에 모셨거든요. 그때까지 사는 게 바빠 한 번도 찾지 않았는데 아들을 처음 데려간 거였습니다. 할머니 입술 나랑 똑같다. 똑같았지. 할머니도 그러셨어. 할머니는 수술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지. 평생 이렇게 사셨는데 엄마가 할머니 입술에 예쁜 립스틱을 발라드리곤 했어. 엄마를 키워주신 분이거든. 할머니, 저희 엄마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편히 쉬세요, 할머니. 우리 아들은 마음이 참 착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혼자 온갖 고생을 하며 자기를 키운 걸 아는 아이였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고사리 손으로 청소도 해놓고 엄마 다리를 주물러준다고 하며 항상 다정다감한 아들이었죠. 항상 자기가 얼른 자라 엄마 고생 안 시키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했는데 정말로 아들은 성인이 되어 일찍 사업을 시작했어요. 투자에 일가견도 있었고요.
물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사업을 키워갈 수 있었던 것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어엿하게 벤처 기업가가 된 아들. 감각이 있고 늘 성실하고 부지런했던 아들은 일찍 성공을 했고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저와 아들의 생활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사업가로 크게 성공을 한 뒤 가장 먼저 한 게 저한테 집을 사준 거였습니다. 남들은 다 아파트가 좋다고 하는데 저는 한적한 곳에서 마당이 있는 주택에 살고 싶었거든요. 땅을 다 매입해서 직접 건축가와 논의해서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서울 아파트에서 따로 지냈고요. 번듯하게 자라 사업을 하며 직원들을 이끌고 있는 아들을 보니 지나간 세월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너무나 어려웠고 고된 그 시절이요. 아들에게 말을 해서 그 옛날 저와 갓난아기였던 아들을 받아주었던 미혼모 시설에 기부를 했습니다. 물품 지원과 미혼모들 생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너무 늦게 찾은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래도 잘 되어 그곳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서 화초를 가꾸고 있는데 아들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유럽에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웬 유럽이야? 컨퍼런스 때문에요. 참가를 해야 하는데 엄마도 같이 가요. 컨퍼런스 일정 마치고 여행도 하고요. 엄마 유럽 가본 적 없잖아요. 호텔 비행기표 다 예약했어요. 그런 곳을 엄마랑 가도 되는 거야? 엄마랑 꼭 가고 싶어요. 미리 계획을 다 짜고 호텔이며 비행기를 다 예약했다는 아들. 어려서나 지금이나 엄마를 극진하게 생각하는 효자 아들입니다. 한 달 뒤 유럽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고 아침 일찍 아들이 저를 데리러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은 운전기사를 데리고 있었거든요. 기사가 공항에 우리를 내려주고 차를 파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발레 파킹 예약했니? 네, 다 했어요. 기사님 파킹하는 거 보고 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기사님도 파킹한 다음 가시면 됩니다. 예, 대표님. 주차장에 도착했더니 발레 파킹하는 사람이 다가오더라고요. 아들 차가 롤스로이스였는데 발레 파킹하는 사람이 차에서 눈을 못 떼더라고요. 차에서 내려 기사님이 짐을 내리고 아들과 서 있는데 발레 파킹 해주러 온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차에서 눈을 못 떼던 그 사람이 저와 아들을 쓱 훑어보다 눈이 마주쳤는데 동시에 서로 알아보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들 3개월 되던 때 단돈 50만 원을 주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던 전 남편이었어요. 미선이, 김미선이 맞지?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김미선 맞구나? 뭐야? 이 차는 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발렌일을 하시나 보네요. 박영철 씨. 아직도 힘들게 사시는구나. 엄마, 이 사람 누구예요? 엄마? 그러면 네가 김미선 아들, 내 아들? 뭐라고요? 여기 똑바로 있어. 가만히 있어. 기다려. 전 남편이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하더군요. 잠시 뒤 공항 청소를 하는 할머니가 달려왔어요. 허둥지둥 막 뛰어오는데 그 할머니도 누군지 바로 알아봤습니다. 어디서 얹청이를 낳았냐며 이 새끼 네가 데리고 가라고 악을 쓰던 전 시어머니였어요. 모자가 나란히 공항에서 일을 하는 모양새더라고요. 아유 세상에나 정말이네. 얘, 나 알겠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인다고 하더니 여전하시네요. 아, 얘가 걔라고? 얘가 네 아들이야? 말도 안 돼. 걔 분명히 언청이었는데 지금 보니 입술이 말짱하잖아. 너 네 아들 내팽개치고 다른 애라도 낳은 거냐? 생각하는 수준도 딱 거기까지고. 아들을 내팽개치다니요. 마누라 자식 내팽개치는 건 그쪽 집안에서 나는 짓이고 전 안 그래요. 그 오래전 갓난아기였던 내 아들 정우 맞아요.
뭐? 얘가 청우라고? 공항에서 발레 파킹하던 전 남편, 공항 청소 일을 하던 전 시무가 롤스로이드를 타고 나타난 저와 제 아들을 보고 미쳐 날뛰며 발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래전 갓난아기였던 너와 나를 쫓아낸 사람들이다. 단돈 50만 원 지어주며 가방 내던지고 나가라고 악다구니를 쓰던 네 할머니. 그리고 너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밖으로 나돌며 바람이나 피고 우리를 쫓아낸 한심한 인간. 그 인간이 지금 눈앞에 있는 저 남자라고요. 저런 인간이니 친아빠란다. 너무 한심하지. 악랄하고 못된 종자들이야. 뭐가 어쩌고 어째? 이거 다 가짜지? 네가 이런 차를 탈 리가 없어. 이런 명품 옷을 입고 말도 안 돼. 우리 여기서 일하는 거 알고 연극하는 거지. 못된 것. 감히 누굴 속이려 들어? 저희 어머니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죠. 엄마, 50만 원 주고 내쫓았다고요? 아들이 품 안에서 지갑을 꺼내 현금 50만 원을 전 남편과 전 시모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나 먹고 떨어지시죠. 전 아빠 같은 거 없이 산 사람이고 저를 키워준 건 저희 어머니입니다. 제 가족은 핏줄은 저희 어머니 한 분이에요. 아빠라는 인간을 그리워해 본 적도 없어요. 뭐가 기억이 나야 그립기라도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고작 태어난 지 3개월일 때 아빠라는 인간, 할머니라는 인간이 저를 쫓아낸 건데 그래서 기억이 없습니다. 그 돈이나 받고 그만 꺼져 주시죠. 기사님, 여기 차 못 맡길 것 같으니까 발레 타지 마시고 그냥 차 가져가세요. 회사에 두시면 돼요. 예, 대표님. 대표? 대표? 젊은 놈이 무슨 대표인데? 어디 대표인데? 뭘 해서 성공했는데 이런 차를 타냔 말이야? 야, 이 녀석아. 네가 그냥 세상에 저절로 태어난 줄 아냐? 내가 네 애비다, 이놈아! 거품을 물며 발악하는 그들을 뒤로 한 채 저는 아들과 함께 공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는 저희를 붙잡고 엎드려 빌었지만 무시하고 들어왔어요. 참, 우연이라는 게 이리도 기가 막힐 수가 있을까요? 오직 아들 키우는 일에만 전념했고 잘 살게 된 뒤에도 복수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늘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 그런 기회를 주시기도 하네요. 유럽 여행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마음이 안 놓인다며 사람을 써서 알아보니 그 못난 인간들이 저와 아들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엮이거나 얽혀서 좋은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더니 아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계속 공항에서 발레 타고 청소하면서 살고 있겠죠. 저는 마음에 독을 품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아들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참 모질게 대했고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었지만 모든 것은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니까요. 행복하게 살게 해도 인생은 너무 짧으니까요. 받은 만큼 베풀며 살려고 합니다. 미혼모 시설에 기부한 게 그 첫 번째 행보였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에게 곁을 내어주며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